100% 조작입니다. 백로며 수달이며 모두 인간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2023년 9월 베이징 공업대 리우이펀 교수는 중국 도시건설부로부터 극비 임무를 받았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생태복원 신화를 파헤치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청계천 프로젝트, 그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리우이펀은 상하이 황푸강 복원 프로젝트의 실패를 경험한 당사자였어요. 15년을 바쳤지만 결과는 콘크리트 하천이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청계천은 도심 속 생태 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번식한다고요? 말이 되나요? 중국 정부의 의심은 명확했습니다. 청계천의 백로와 수달은 모두 임시방편으로 방생한 것들이며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만 등장하는 연출된 쇼라는 것이었어요. 리우이펀의 임무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의 현장 조사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새벽 물고기 사료를 주는 78세 할머니, 자연스럽게 사냥하는 백로, 그리고 새끼까지 데리고 나타난 수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일까요? 한 중국 교수가 마주한 충격적 현실과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의 전말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상하이 황푸강 둑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강둑 위였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콘크리트 제방에 부딪히는 단조로운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리우이펀. 47세. 베이징 공업대 도시설계학과 교수. 그리고 황푸강 복원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였습니다. 15년을 바쳤어요. 밤낮 없이 설계도를 그렸고 예산안을 짰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도시 속 콘크리트 하천이라는 오명뿐이었어요.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촉촉했습니다. 강물은 검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수면에 일렁였지만 그 아래는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새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공적인 물줄기만 흘러갔죠. 아무리 애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기술만 있었지 생명은 없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의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상하이의 센강을 만들겠다. 파리보다 아름다운 도심 수로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로 시작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부는 성과를 재촉했고 시공사는 비용을 줄이려 했습니다. 생태계보다는 외관이 우선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면 충분했죠. 결국 만들어진 건 거대한 콘크리트 수로였습니다. 물은 맑았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아무리 정화시설을 늘려도 물고기는 살지 않았습니다. 백로는커녕 비둘기도 오지 않았어요. 언론은 혹독했습니다. 15년, 200억 위안의 실패작 도시의 흉물이 된 인공수로 생명 없는 물무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에서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웅웅거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죠. 리우 교수, 집에 와서 TV 좀 봐. 당장. 동료 교수 장외이민의 문자였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어진 눈과 주름이 보였어요.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제 손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청계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맑은 물길. 그 위로 백로대가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날개를 펼친 모습이 눈부시게 하얗더군요. 물속에서는 수달이 유영하며 물고기를 사냥했습니다. 매끄러운 몸짓으로 물살을 가르며 다이빙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화면 전환.
한국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20년, 이제 도심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의 자연 번식이 확인되었고 백로와 외가리 등 조류 서식지로도 안착했습니다. 뉴스 자막이 나타났어요. 서울 청계천, 도심 생태복원 세계 최초 수달 번식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찬 유리컵이 덜컥 흔들렸어요. 차가 컵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을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쇼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건 한국의 이미지 정치야. 화면 속 백로들이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깃털을 고르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살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수중으로 이동했어요. 물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수초가 물살에 흔들리며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저것이 진짜라면 제가 15년 동안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죠? 불가능해. 저는 TV를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 속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쉬정하오 차관이었어요. 중국 도시건설부의 실세였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급한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리우 교수. 쉬정하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국이 청계천을 세계 모델로 밀고 있어. 각국 도시계획가들이 벤치마킹하러 몰려든다고 하더군.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야. 저는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백로고 수달이고 다 트럭에서 푼 거잖아. 일시적으로 방생한 것들이 카메라에 잡힌 거야. 그걸 증명해줘. 하지만 72시간이면 돼. 조사하고 돌아와.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지원한다. 항공료, 숙박비, 조사 비용 전부 말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백로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깃털이 환상적이었어요. 교수.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푸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생명 없는 물줄기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TV를 켰어요. 청계천 다큐멘터리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물가에서 물고기 사료를 뿌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매일 와서 얘들 밥 줘요. 벌써 7년째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의 청계천은 무엇일까? 정말 연출된 쇼일까? 아니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진짜 생명이 돌아온 거라면? 새벽이 되어서야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로 가겠다고요.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설령 그 진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 해도요. 9월의 서울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습기 어린 대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와 조사 장비가 든 케이스를 끌고 있었어요. 출구에서 한 여자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이펀 교수님이라고 한글과 중국어로 적힌 팻말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국 송윤희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표정은 단호했지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원하시는 조사 범위, 시간, 장소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너무 협조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에서는 제약을 두거나 조건을 다는 법인데요. 뭔가 숨길 게 있으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죠. 은폐하거나 연출하면 바로 보고서에 적겠습니다. 송윤희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CCTV 영상, 수질 데이터, 생물 조사 결과까지 전부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기가 상하이보다 맑았어요. 하늘도 더 파랬고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푸른 띠가 흘러갔어요.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물길이 흐를 수 있다니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청계천은 생각보다 넓진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청계천 상류 구간입니다. 송윤이가 설명했어요. 복원한 지 얼마나 됐죠? 완공한 게 2005년이니까. 18년 정도 됐네요. 18년. 꽤 오래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만약 쇼라면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보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조사팀이 따로 있나요? 네. 서울시립대 백도현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태보건학 전문가세요. 서울시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도현 교수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백도현입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싶으세요? 백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수질, 생물종, 서식환경 모든 걸 말이에요.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첫날은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자료집들이 놓였어요. 수질 분석 결과, 생물종 다양성 지수, 서식지, 안정성 평가까지.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용존 산소량 8.2mg,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2.1mg, 질소 농도 0.8mg, 인농도 0.05mg. 모든 수치가 1급 하천 기준을 만족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이 데이터들은 언제부터 측정한 건가요? 복원 완료 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측정했습니다. 18년간의 연속 데이터입니다. 송윤이가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8년. 저보다 오래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계절별 변화도 자연스러웠어요. 여름에는 약간 나빠지고 겨울에는 좋아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생물종 조사 결과도 보여주세요. 백도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류 23종, 조류 47종, 수서곤충 31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도심 하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다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조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정부가 개입된 프로젝트라면 더더욱요.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느 구간부터 보시겠어요? 상류부터 차례대로요. 그날 오후, 청계천 상류로 갔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시작점이었어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심은 얕았지만 물빛이 투명했습니다. 바닥에 자갈까지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연출된 무대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물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한강 원수와 지하수, 그리고 빗물을 정화해서 공급합니다. 역시 인공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이 아니었어요. 중류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폭이 더 넓었어요. 양쪽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벤치도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생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새도 없었어요. 수달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나타납니다. 야행성이거든요. 백도현이 설명했습니다. 백로는요? 낮에도 종종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다 핑계 같았습니다. 동물들이 없는 이유를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하류까지 둘러봤습니다. 청계천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여기서는 물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깔끔하게 정비된 인공 하천뿐이었어요. 생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백도현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눈으로 봐야 해요. 생명이요? 네. 살아있는 것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립니다. 사람처럼요. 그럼 언제 볼 수 있죠? 내일 새벽에 나와 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백도현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몇 시쯤이요? 6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 초안을 썼어요. 청계천 현장 조사 1일차. 인위적 정비 흔적 명확. 자연성 의심됨. 생물 서식 흔적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루만 본 걸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청계천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물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저 물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내일 새벽에는 정말 뭔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백도현의 말이 떠올랐어요. 생명은 눈으로 봐야 해요. 그 말의 의미를 내일 알게 될까요?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왔어요. 혹시 뭔가 연출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청계천 중류 구간. 어제 오후에 봤던 그 장소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물 한 개가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어제 상하이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상하이 황푸강의 물소리는 무겁고 둔했는데 여기는 경쾌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리를 조금 굽힌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담은 비닐봉지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물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알갱이들이 물면에 떨어졌습니다. 물고기 사료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물고기 밥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눈치채지 못하게 신중하게 걸었어요. 혹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연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사료를 뿌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맹구 나왔나 모르겠네. 걔는 꼬리 끝이 갈색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지. 맹구. 물고기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뜻인가요? 칠순이는 어디 갔을까?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칠순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고기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물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사료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맹구 왔네. 늦었잖아, 맹구야. 정말로 물고기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꼬리 끝의 색깔로 개체를 식별하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발걸음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어머, 누구세요? 이봉래 할머니였습니다. 78세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작은 체구에 꽃무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하고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연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연구요? 뭘 연구해요? 청계천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오셨네요. 여기 생물들 많이 살아요. 어르신, 관계자세요? 관계자는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기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벌써 7년째예요. 처음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 안 됐는데 이제는 종류도 많아지고 수도 늘었어요. 7년.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일회성 쇼라면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사료를 뿌렸습니다. 물고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저 물고기들 이름을 다 지으셨어요? 주로 보이는 애들은 이름이 있지. 맹구, 칠순이, 똥구. 이름 짓는 재미도 쏠쏠해요. 할머니는 물고기들의 습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놈이 겁이 많고 어떤 놈이 먹성이 좋은지까지요.
백로나 수달도 보세요? 그럼요. 백로는 자주 와요. 수달은 가끔씩.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그림자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날개를 펼친 새가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백로였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저 애가 칠순이야. 작년에 알을 품었거든요. 알을. 도심에서요? 그러니까 놀랍지. 여기서 새끼를 키웠어요. 2마리나. 백로가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부리를 물에 넣어 작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냥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야생동물의 행동이었어요. 백로는 물고기를 삼킨 후 날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백로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오랫동안 봤으니까 서로 친해졌지. 나 해롭지 않다는 걸 아나 봐요. 할머니와 백로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우아한 날갯짓으로 상류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 백로는 어디서 와요? 한강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청계천과 한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백도현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어요. 이봉래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오셨네요.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교수님과 할머니가 아시는 사이세요? 여기서 자주 뵈어요. 할머니가 이 구간의 생태계를 가장 잘 아세요. 백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는 어떤 전문가보다 이곳 생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개체수, 백로의 출현 패턴, 계절별 변화까지요. 할머니, 수달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수달은 운이 좋아야 해요. 요즘 새끼들 데리고 다녀서 조심스러워해요. 새끼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방생한 개체라면 번식은 어려웠을 텐데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물면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사료를 다 뿌리고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요. 시장 가서 장 봐야 해서.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거의 매일. 비 오는 날만 빼고요. 할머니가 떠나갔습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7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백도현을 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정말 7년 동안 혼자서 저런 일을 해왔나요? 네. 처음에는 시에서 말렸어요.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주는 사료량이 적정하고 오히려 물고기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료값도 본인이 내시고요. 순수한 개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물가에 서서 잠깐 더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사료를 먹으러 물고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생태계였어요. 최소 몇 년은 걸렸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존재가 더욱 특별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태계의 일부였어요. 백로도 할머니를 신뢰하고 있었고 물고기들도 할머니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관계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쇼라면 너무나 정교하고 오래된 쇼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어떤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청계천이 정말 성공한 생태복원 사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백로가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광경은 어떤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진짜 관계였어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할머니와 백로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백도현 교수와 함께 하류 구간으로 이동했어요. 한강과 만나는 합류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았어요. 교수님, 백도현이 물었습니다.
상하이 황푸강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만 있었고 철학이 없었어요. 철학이요? 생명에 대한 철학 말이에요. 우린 물만 깨끗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생물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백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네.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해도 생물들은 오지 않았어요. 서식지가 없었거든요. 먹이도 없었고 은신처도 없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백도현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청계천 하류의 모습을 보라는 뜻이었어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물가에는 수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인공적으로 심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 모습이었어요. 돌들도 다양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 몇 년은 여기도 생물이 거의 없었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태계가 안정된 건 7-8년 후부터예요. 이봉래 할머니 같은 분들이 꾸준히 돌봐주신 덕분이죠.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백도현이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물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작은 물고기가 수초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고 있었어요. 피라미예요. 한국 토종 물고기죠. 토종이라고요? 네. 외래종이 아니라 원래 한강수계에 살던 물고기들이에요. 청계천 복원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자연회귀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한강에 서식하는 개체군과 동일한 유전자형이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추측이나 추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였어요. 그때 조류 행동 관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백로의 출현 패턴, 먹이 활동, 이동 경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지난 5년간 관찰한 결과예요. 백로들의 행동 패턴을 추적했어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계절별로 출현 빈도가 달랐어요. 번식기인 봄에는 자주 나타나고 겨울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패턴이었어요. 둥지는 어디에? 상류 쪽 버드나무에 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백도현이 안내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올라가니 큰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높은 가지에 둥지가 보였습니다. 쌍안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만든 둥지였어요. 크기로 봐서 백로의 둥지가 맞았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작년 봄이에요. 새끼 2마리를 키웠어요. 새끼까지 키웠다는 얘기였습니다.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완전한 정착이었어요. 둥지는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백도현이 말했습니다. 최소 6주 이상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암수가 함께 협력해서요. 6주.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쇼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둥지를 만들 수는 없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백로가 둥지에 먹이를 물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끼들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육아 행동이었습니다. 어미가 물고기를 잡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건 연출할 수 없어요. 이 영상은 언제? 작년 5월이에요. 새끼들이 부화한 직후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고 날개짓을 연습하는 모습까지요. 완전한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새끼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조가 되어서 독립했어요. 지금도 가끔 이 근처에서 보여요. 성공적인 번식이었습니다. 백로에게 청계천은 안전한 서식지였던 거예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수질, 생물종, 서식지 안정성 모든 지표가 양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조작 가능한 숫자로 봤는데 오늘은 진짜 자연의 증거로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와 백로의 모습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교수님, 혹시 백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오신 건 아니죠?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의심받았어요. 의심이요? 복원 초기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조사했어요.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요? 시간이 답이었어요. 몇 년 지켜보니까 진짜라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시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었어요. 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되고 풍부해져요. 청계천은 18년이라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것도 점점 나아지면서요. 저는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요. 청계천이 정말 성공한 사례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수달을 직접 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달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새벽이 가장 좋아요. 내일 더 일찍 나와 보시겠어요? 몇 시요? 4시 반. 해 뜨기 전이 최적이에요. 4시 반.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어제 쓴 초안이었어요. 인위적 정비, 자연성 의심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섣부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 청계천을 다시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물줄기 같았습니다. 내일 수달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모든 의심이 해결될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청계천이 진짜라면 상하이는 뭘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어요.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꿈에서 상하이 황푸강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제방 위에 서서 빈 강물을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강에서 수달이 뛰어나오더군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왜인지 기억에 남았어요. 호텔에서 나와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중천 합류 지점. 백도현이 정한 관찰 포인트였어요. 여기가 수달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미리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도 있었어요. 백도현이 어제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야생동물이니까요. 백도현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달은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이거든요. 저는 망원경을 들고 물면을 지켜봤어요. 잔잔한 물결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2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씩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없는 건 아닐까? 어제 준비해둔 연출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시 43분이었습니다. 그때 적외선 카메라에 반응이 있었어요.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백도현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망원경을 물면에 고정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처음에는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동물이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매끄러운 몸체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크기는 고양이보다 조금 컸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수달은 물면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잠수했습니다. 사냥을 시작한 거였어요. 급류를 따라 이동하며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너무나 경이로운 광경이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이 사냥하고 있다니요. 수달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 위에 떠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야생에서 보는 수달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뒤이어 나타난 새끼 수달 2마리였습니다. 어미 수달 뒤를 따라 작은 수달들이 나타났어요. 크기가 어미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아직 어린 개체들이었어요.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물속을 헤엄쳤어요. 서툰 움직임이지만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어미가 사냥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망원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거든요. 새끼 수달. 그것은 번식이 성공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방류한 개체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달이 번식하려면 안정적인 서식지가 필요해요. 충분한 먹이와 안전한 은신처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최소 2-3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새끼까지 태어났어요. 그것도 2마리나. 완전한 번식 성공이었습니다. 어미 수달이 새끼들을 이끌고 상류로 이동했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 힘차고 우아했습니다. 새끼들도 용감하게 따라갔어요. 저는 관찰 기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시간, 장소, 개체 수, 행동 패턴. 모든 것이 중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저게 정말 야생 수달인가요? 백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2019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그때는 성체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됐죠. 2019년. 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서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한강 상류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수질이 좋아지고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착한 거죠. 자연 이주였습니다. 인위적 방류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온 거였어요. 적외선 카메라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수달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속에서의 사냥 행동, 새끼들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수달의 행동은 너무나 복잡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새끼들의 존재가 결정적이었어요. 새끼 수달이 있다는 건 이곳이 안전한 서식지라는 뜻입니다. 번식 성공은 생태계 안정성의 최고 지표예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달 가족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아마 안전한 곳으로 피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고 카메라에도 기록됐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청계천에는 정말 수달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번식까지 성공한 상태로요. 저는 백도연을 봤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철학도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봉래 할머니 같은 분들이요. 전문가들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술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게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었구나. 상하이에서는 기술만 있었어요. 철학도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였어요. 수달을 본 후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은 진짜였어요. 성공한 도시 생태복원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정부에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겠죠. 설령 그것이 저에게 불리하더라도요. 귀국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어제 수달을 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봉래 할머니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물고기 사료를 들고 와서 뿌리고 있었어요.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중국에서 온 교수님. 할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3일 만에 정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 얘들이 기다리거든. 할머니는 사료를 뿌리며 물고기들을 불렀어요. 맹구야, 칠순이야 나왔니? 정말 물고기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힘드실 텐데.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얘들이 제 가족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몇 마리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밥 주고 돌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7년 동안 매일 오신 거예요? 거의 매일이죠. 아플 때나 비올 때만 빼고. 7년. 2600일 넘게 이곳을 지킨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나이도 많고 허리도 아픈데. 그래도 오게 되더라고요. 왜요? 할머니가 물가를 바라봤어요. 물고기들이 여전히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기다리거든요. 내가 안 오면 굶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물고기들에 대한 책임감이 할머니를 매일 이곳으로 오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맹구 못 봤네. 어디 멀리 갔나?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가끔 상류로 놀러 가거든요. 내일쯤 돌아올 거예요. 할머니는 물고기들의 습성을 다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지켜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어제 본 그 백로였습니다. 칠순이라고 할머니가 이름 지은 그 새였어요. 칠순이 왔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마치 손자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백로는 할머니 곁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물속을 노려보더니 재빠르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어요. 저 백로가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네요. 오랫동안 봤으니까 친해졌지. 나 해롭지 않다는 걸 아나 봐요. 7년 동안 쌓인 신뢰였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특별한 관계였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삼키고 깃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요.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저렇게 친근할 수 있다니. 친근한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존중이요? 나도 얘들을 존중하고 얘들도 날 존중해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공존의 철학이었습니다. 지배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너무 멀리 있으면 경계하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기다렸어요. 얘들이 편해할 때까지. 인내였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동물들의 속도에 맞춰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됐어요. 이젠 제가 와도 놀라지 않아요. 백로가 다시 물속을 노려봤어요. 또 다른 물고기를 사냥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생태계가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물고기들이 안정적으로 먹이를 얻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백로 같은 포식자들도 더 많이 올 수 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얘들이 잘 살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잡한 이론 없이 그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정부에서 뭔가 지원해 주나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사료값도 본인이 내시고요. 한 달에 얼마 안 들어요.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뿌리면 되거든요. 개인적인 봉사였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말렸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응원해줘요.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물이 깨끗하면 새도 오고 사람도 웃는 법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였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생명이 행복해진다. 그것이 할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여기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복개천이었죠. 위에 도로 있고 아래는 하수구 같았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땐 냄새나고 더러웠는데 지금은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18년 전과 지금의 차이를 몸으로 느낀 거였습니다. 가장 좋아진 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예전엔 그냥 지나가던 곳인데 지금은 산책하고 쉬어가는 곳이 됐거든요.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니 사람들의 행동도 바뀐 거였어요. 백로가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물고기였어요.
만족스러운 듯 날개를 펼쳤습니다. 저 백로도 행복해 보이네요. 그럼요.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니까. 할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곳은 정말 모든 생명이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뭐든지요. 이 청계천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지키는 한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이 지킨다고요? 정부도 중요하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지켜야 해요. 나처럼 매일 와서 돌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시민의 역할이었습니다.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개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였어요. 도시는 결국 누가 지키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큰 뜻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상하이가 왜 실패했는지를요. 기술과 돈은 있었지만 이봉래 할머니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청계천의 진짜 성공 비결은 수달도 백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7년 동안 매일 와서 물고기 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서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가방 속에는 수많은 자료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쉬정하오 차관이었어요. 리우 교수, 수고했어. 어땠나? 쇼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1차 보고서 올려줘. 급한 일이야.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이봉래 할머니, 백로, 수달 가족의 모습. 모든 사진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어요. 쉬정하오가 원하는 결론과 제가 본 현실이 정반대였거든요. 고민 끝에 사실만 적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은 성공적인 도시 생태복원 사례로 확인됨. 18년간 지속적인 생태계 안정성 유지. 자연 번식에 성공한 수달 서식 확인. 진실을 적었어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요. 다음 날 쉬정하오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보고서 보자. 저는 보고서를 건넸어요. 쉬정하오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성공적인 생태복원이라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리우 교수, 정신 차려. 이건 중국을 무너뜨리는 보고서야.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한국에 매수라도 당했나?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참았어요. 실패는 인정해야 발전합니다. 쉬정하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보고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보고서로 국제망신을 당하겠다는 거야? 사실을 숨기는 게 더 큰 망신입니다. 다시 써. 안 됩니다. 쉬정하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아. 다시 써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쓸 보고서는 쉬정하오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하게, 더 명확하게 썼어요. 청계천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봉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요. 마지막에는 황푸강 프로젝트에 대한 반성도 적었어요. 솔직하고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쉬정하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 황푸강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생명 없는 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하이 황푸강 2개 다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복원 재설계팀, 시민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있었어요. 제가 발표한 논문이 큰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환경학자들과 시민사회가 호응했습니다. 결국 상하이시에서 황푸강 재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요.
오늘이 첫 번째 시민 설명회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봉래 할머니처럼 강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지면 돼요. 청계천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설명회 후 황푸강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팀원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질 개선, 시민 참여 프로그램, 생태계 모니터링. 이봉래 할머니 같은 물가 지킴이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한 달 후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질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민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첫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 한 마리였지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황푸강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수질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오늘도 물가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물고기와 백로가 돌아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백로였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봤던 그 우아한 모습과 똑같았어요. 백로가 물속을 노려보더니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황푸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요. 백로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봉래 할머니와 칠순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백로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한강 쪽으로 사라져갔어요. 도시는 결국 누가 지키느냐로 결정된다. 이봉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에요. 매일 와서 돌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황푸강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젠가 이곳에서도 수달 가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강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도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요.